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둑의 전설 조은현 일대기 16 김종서. 처음 보는 광경에 흥미를 느낀 김인구단이 다시 빈잔에 반쯤 술을 따르자 조국수가 또 원샷으로 변했다. 무엇이 그를 짜고 쉽게 만들었을까? 김구단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조국수를 지켜보았다. 이 친구 봐라. 김구단은 두 가지가 궁금했다. 술이라면 근처에 갈기도 전에 너덜머리를 내던 후배가 어느 길로 화끈하게 원샷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그 추이를 보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은현의 몸은 금세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총기 가득한 눈망울이 충혈되었고 목이며 손바닥 등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붉어졌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조은현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이봐, 조국수 괜찮겠어? 김구단이 걱정스럽게 후배의 팔을 부축했다. 조은현은 걱정 말라며 손바닥을 내보이고 술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는 휘적휘적 방거리로 나가버렸다. 김구단은 후배를 보내고 후회했다. 오늘 같은 밤에는 취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함께 했어야 옳았다. 그의 흉중에 어떤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지 들여다본 다음 속 시원하게 긁어줬어야 했고, 또 술이라는 어떻게 음미하고 술법과는 어떻게 함께하는지 가르쳐줄 좋은 기회였는데, 조은현이 빠지자 술자리도 곧 파장이 되었다. 김구단과 박지문 씨 등이 술집에서 나와 단골인 한평여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을 때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그림자 하나가 담벼락을 뜯어보며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다. 조은현이었다. 그는 혼신을 다해 여관문을 밀고 들어와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그의 정을 조아르는 그는 여관에서 거의 하루종일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야 했다. 소주 한 잔은 그에게 치사량이나 다름없었다. 반잔이면 코가 막히고 전신이 충혈되며, 한 잔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그 이후로 그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조금씩 입에 대면 주량도 붙는다고 하지만 그의 주량 따위의 내공을 키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술을 먹지 않아 인간적인 친근함을 느낄 기회가 없다고 가까운 친구들이 탄식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맨정신으로도 얼마든지 흉허물을 털어놓고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술자리를 마다하는가? 내 인내가 허용하는 한 생수와 청량음료를 앞에 두고 당신들과 늘 함께할 수 있다. 이 대답에는 필자도 쌍수를 들어 공감한다. 필자도 핏줄이 그런지 한 방울의 알코올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재질이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맞을래. 협박하면 맷집을 앞세워 절개를 지켰고, 술집에서는 콜라 3000cc로 기나긴 유흥의 시간을 버티곤 했으니까. 그렇기에 조국수의 고뇌를 익히 알고도 남는다. 술까지 죽기 살기로 한두 잔쯤 못 마실 건 없지만 국수는 그 요심한 액체가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와 희한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의식을 교란시키는 게 무지무지 싫다는 것이다. 그렇게 치사량의 소주 한 잔으로 시작한 1981년 어찌됐거나 조치은의 중량을 체감했고, 서봉수로부터 자극적인 도전을 받아 천하통일의 영광을 채 1년도 누리지 못한 조은현은 절치부심 새롭게 칼을 갈기 시작했다. 성보의 속성이 한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리는 것이라 서봉수의 저돌적인 공세에 밀려 하나둘씩 빼앗긴 타이틀을 되찾아오는 게 급선무였다. 4대3으로 양분되었던 타이틀 전선의 균형, 이제는 두 사람 모두 대등한 입장이었다. 그들의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창을 쥔 채 공격과 방어를 거듭했다. 그 사이 타이틀의 도전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본선 무대를 거쳐야 했는데, 어김없이 조은현과 서봉수는 각 기전 본선 무대의 최종 승자가 되곤 했었다. 조은현을 격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술을 구사한 서봉수, 그에 맞서 계속 새로운 변환술로 받아치는 조은현, 치열한 용쟁후투의 저울추가 어느 순간 다시 조은현 쪽으로 기울었다. 컨디션을 회복한 조은현의 기마부대가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처럼 정연하면서도 빠르게 361로를
가로질렀다. 곳곳에 머뭇거려서 끈질기게 게릴라전을 펼치던 서봉수의 선봉대가 와해되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야부다의 주객전은 지배했다. 패퇴하는 적군을 끝까지 따라가 도륙했다. 그도 부족해 확인사살까지 할 정도였다. 반란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절대 무자비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중원을 제패하고 말았다. 제2차 천하통일, 사실 전보다 훨씬 어려운 위협이었다. 그러나 조은현은 연초의 지독한 슬럼프에서 탈출해 마침내 황제의 위험을 되찾고 만 것이다. 베스컴의 반응은 첫 번째 천하통일 때보다 좀 약했다. 오히려 조치현의 일투족을 더 조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두 번씩이나 완벽한 퍼펙트 게임을 기록했지만 조명이 꺼진 그라운드에서 성리투수는 알 수 없는 헛달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역시 그것은 목표의 상실감 때문이었다. 이제 어디를 보고 싸워야 하나? 조서시대는 정확히 15년 동안 계속됐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조은현의 독주체제에 서봉수의 기나긴 도전이 반복된 기간이었다. 그들만의 장기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무수한 군웅들이 정상 아래의 능선에서 명멸했다. 장수영, 선흥국, 강훈, 백성호, 김수장 이들을 사람들은 도전 5공이라 불렀다. 이들은 80년대를 모두 빛나는 20대 청춘들이었다. 하나같이 재기도 발랄했고 성부에 대한 뚝심도 탄탄한 수재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조은현의 벽을 넘은 적이 없었다. 아니, 조은현 이전에 인자 서봉수의 벽을 넘기에도 힘겨워했다. 77년부터 87년까지 도전 5강은 각 기전을 망라해 총 15차례 조은현의 아성에 선전포고를 냈다. 그러나 결과는 철저한 퍼펙트, 거의 단 한 판도 건지지 못하고 도전하는 족족 영봉을 당했다. 월간 바둑지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조대 도전 5강의 데드매치, 치수고치기에서도 그들은 정선으로 미끄러지는 수모를 당했다. 지독한 조은현, 위대한 조은현. 그러나 역설적으로 조은현의 독주는 한국 바둑청의 두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1984년 봄 조은현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이와 시험기를 두었다. 치수는 2점, 상대는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이창호라는 아이였다. 소년의 바둑은 외모처럼 뭉툭했다. 국수는 특유의 현란한 스텝으로 2점의 벽을 흔들어댔다. 첫 바둑의 효과는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소년은 끈질기게 벽의 행마를 물고 늘어졌다. 바둑은 국수가 이겼지만 소년은 국수에게 화인처럼 강인한 이미지를 남겨놓았다. 제의가 흘러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강한 바둑이었다. 시험기의 배경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검증하는 성격이 깔려 있었다. 전주에서 검은빵을 하는 이재용 씨가 전영선 7단을 통해 아들을 제자로 거두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조국수도 창우라는 소년이 전주의 바둑신동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지겹도록 들은 신동이라는 소리인지라 얼핏 관심의 눈길을 건네긴 했지만 뚜렷하게 주목하진 않았다. 신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영석 7단의 권유가 너무나도 간곡했다.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기재가 아주 특출해요. 조국수가 거두어 주시오. 만나보면 틀림없이 인정할 것이오.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 무렵 조은현은 직업인과 생활인으로서의 제자를 둘 만큼 여유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더욱이 창호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집도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키우려면 아예 집에 들어 앉혀놓고 내 제자로 삼는 수밖에 없었다. 허옥동 집은 좁고 부모님까지 함께 기거하고 있어 창호에게 안배해줄 공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도 아직 창창한 32, 아무리 국내 최정상이라 해도 아직은 제자를 두기에 이른 시점이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만난 창호를 만나 시험기를 두고 난 조국수는 이내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바둑은 분명히 강했지만 소년은 천재형이 아니었다. 외모도 둔해 보였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복귀조차도 서툴렀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천재들을 대해봤는데 이런 유형의 천재는 일찍이 본 예가 없었다. 그런데 실로 이상했다. 몽롱한 눈빛, 두툼한 살집, 거뭇한 표정 속에 숨어있는 기이한 잠재력이 은근하게 국수의 영감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0.917,
빙산은 구화를 은닉하고 일화를 드러내 놓는다 했던가. 국수는 어쩐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창호라는 소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말았다. 그 순간의 판단이 훗날 세계 바둑계의 판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창호를 내 제자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단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였다. 그래서 정돈 화옥당의 국민주택을 떠나 연희동 446-263번지 이청양옥집으로 이사를 했다. 모리내에서 신촌으로 가다 보면 사천 고가도로 왼쪽으로 야산 하나가 솟아있다. 유교 당시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 야트막한 고지. 그 산빛 아래 계단식으로 들어선 주택들이 하나같이 예뻤다. 규모는 작지만 그 당시에 나름대로 부촌으로 통하던 동네였다. 새로 옮긴 집은 정원도 꽤 넓었다. 비탈진 곳의 지형을 잘 활용한 독특한 구조의 주택이었다. 노 부부님은 1층에 모셨고 안방은 2층, 창호의 공부방은 2층 모퉁이에 배치했다. 창호의 방은 국수의 자료실이나 다름없었다. 창간호부터 모아온 월간 바둑지와 일본의 바둑 서적들을 죄다 비치해 놓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소년의 방은 벌써 전문기사의 서재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바둑계의 1인자가 내 제자를 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기원 주변에는 아기에 차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32의 프로기사가 제자를 품었다는 것은 제자의 부모로부터 그의 대가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사가들이 입방아를 씌어댔다. 그런 의혹들은 조국수의 연희동 이사와 맞물려 제법 구체적인 드라마로 각색되기까지 하였다. 국수의 심정은 참담했다. 그렇지만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이유는 없었다. 내 제자를 들인 동기는 아주 간단했다. 자신이 창우와 비슷한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세고의 선생 문화에 들어갔는데 선생의 집에서 10년을 머물면서 수업료 한 푼, 을사금이나 생활비 한 푼을 낸 적이 없었다. 일본 특유의 도제 제도는 그런 것.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이어지는 전혀 없다. 그저 사제관계가 맺어졌으면 스승은 제자에게 조건 없이 모든 기술과 정치를 물려주는 것이다. 조은이의 생각은 세고의 선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물려받은 은혜를 되돌려주겠다는 순수한 의도였다. 이창호의 내 제자 인문에 얽힌 소문들은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수는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검정거래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며 누구에게도 비치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그 점은 부인 정미아 씨도 꼭 닮았다. 연희동 집은 은행융자와 빚을 얻어 마련한 거예요. 그 위에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비 걱정이나 빚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가정주부들의 살림살이는 늘 욕구불만 덩어리건을 그녀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한다. 바꾸 말해 조은혜는 가장의 첫 번째 조건인 경제자립의 요소를 완전하게 충족시켰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훗날 D일보 모 기자가 이창호와 관련된 책을 제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슬프게 주워들은 소문을 사실인 양 늘어놓았다가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으로 스승 조은이는 물론이고 제자 이창호까지 문제의 제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함께 대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듯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국수의 사자식기 길들이기 과정은 차질 없이 전개되어 갔다. 연금술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이라. 이창호라는 재료를 선택하기는 했는데 한눈에 총체적인 재원을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웠다. 보통의 상식으로 쩐질하면 번뜩이는 광채가 어렁거려야 하는데 이 아이는 그저 뚜박할 뿐이었다. 오히려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답답하다 할 정도로 특이한 게 있다면 지나치게 과묵하다는 점 하나. 그 특성은 내성적인 성격에서 오는 수줍음이나 어린아이의 어눌함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말하고 싶은데도 꾹 참는 것, 표현하고 싶은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 거기에는 본능을 뛰어넘는 어떤 의지가 작용하는 게 분명했다. 그런 의지가 발동되려면 깊은 생각의 여가와 수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랬다. 9살 청년 창호의 과묵한 스승의 눈에는 수수께끼로 비춰졌다. 임혜봉의 어린 시절이 이랬을까 아니면 조추현 유형의 천재인가. 하여간 어린 제자는 오청원이나 sak하다 그리고 조은현 자신과 같은 화사한 정통파 천재형은 아니었다. 수업은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마련돼 진행된 건 아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한국견 원생들과 두고 온 바둑을 함께 복귀하는 것이 전부였다. 필자는 그 무렵 창호를 제법 가까이서 지켜본 관찰자 중의 한 사람이다. 당시 나는 연희동과 가까운 수색에 살고 있었는데 시내에서 수색으로 들어가려면 연희동쯤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했는데 내린 김에 정류장에서 가까운 외갓댁에 자주 들르곤 했었다. 기력은 상급 정도였지만 바둑광인 필자는 외삼촌 방에서 바둑책을 훔쳐보는 게 취미 중의 하나였기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었는데 연희동으로 이사오면서 그 취미를 포기했다. 책들이 모조리 창호의 방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라 해도 창호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 일. 그때부터 외갓댁에 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다. 대신 책보다 바둑신동이라는 창호에 대한 관심이 전폭됐다. 나는 이종사촌 동생인 민재, 당시에는 유아와 놀아주면서 틈틈이 창호를 관찰했다. 도대체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가 시험해보고 싶었다. 당시 25의 필자는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특공부대에서 병역 의무를 필한 뒤 총무로 영합한 배창호 감독의 연출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자신만만한 청춘이었다. 비록 기원에 상급한 적을 받은 실력이었어도 말들이 부딪히는 육박전에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한가락 힘을 과시하는 막바둑이었다. 그런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뜸만 나면 3학년짜리 이창호와 한판부터 어른의 파워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창호는 언제나 늦게 들어왔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관칠동 한국대원으로 나가 원생 수업을 받고 귀가했다. 그렇게 옥사는 아이를 데리고 바둑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죄를 뿌리셨다. 창호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아예 2층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거였다. 그러나 창호는 어린아이답게 순진했다. 어린 동생 민재와 스스럼없이 총사업, 말타기, 실험 등을 함께 해주는 자상한 청년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물론 전적으로 필자 생각이지만 창호에게 접근하는 전술로 나는 실험을 택했다. 창호는 우량아 출신으로 나이에 비해 힘이 센 소년이었다. 나는 창호에게 몇 가지 실험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세대 차이의 간격을 좁혔다. 그런 공력을 들인 끝에 마침내 나는 창호의 방에 입성할 수 있었다. 창호야, 너 이 책 다 봤냐? 대충요. 일본 책도 기본만 보거든요. 무서운 놈. 3학년짜리가 방의 3면에 가득 쌓인 책들을 죄다 훑어봤더니 야, 나랑 한판 또 볼래? 그러죠. 창호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판 앞에 앉았다. 기원 상급인데 몇 점 깔아야 되지? 6점이야.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는 지수였다. 내가 힘들 텐데 좋다. 그럼 우리 지수 고치기로 붙는 게 어떠냐? 그러세요. 창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벽돌을 들었다. 우리는 조석기로 한 판을 두었다. 결과는 창호의 두집 승리. 그때 필자는 이창호의 끝내기 실력을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 우와, 정말 웃기는 바둑이었다.